예, 이번 시간은 미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의 원칙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것에 대해서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이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의 원칙인데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의 원칙의 심사 기준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등장 배경입니다. 예, 그 수정헌법 제1조가 추가적으로 제정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해서 좀처럼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1798년 외국인법과 치안방해법이 의회에서 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연방의회는 자유로운 언론, 집회 또는 출판을 제한한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수정법 제1조의 규정대로 그냥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이 여론에 의한 저항에 부딪혔을 때 연방의회는 수정법 제1조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사회주의자나 볼셰비스트나 무정부주의자, 혁명주의자 등에 의한 적색공포, 레드 스퀘어가 존재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 연방의회는 1917년 간첩행위 방지법, 1918년 치안방해법 등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의 확장에 획기적인 기하지 못했을지 몰라지만 이러한 법률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정법 제1조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많은 사건들이 지금 등장하게 되는데 쉔크 사건부터 가겠습니다. 이 쉔크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1917년 간첩행위 방지법 위반의 공모에 대해서 상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고인이 뭐라 그랬냐면 징병은 최악의 형태의 폭정이고 월스트리트는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인간성을 역행하는 가장 잔인한 악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가 표현한 것은 수정헌법 제13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징병 대상자들에게 전단을 우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을 대표해서 판결문을 작성한 홈즈 대법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지지했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자유로운 표현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보호는 예를 들면 고의로 극장에서 불이야! 라고 외치며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헌법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폭력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도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례에 있어서 문제는 사용된 용어가 연방의회가 방지할 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그러한 성질의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되었는가 하는 여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해악, substantive evil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백화, clear and present danger, 명백화 현존의 위험, 이 말을 홈즈 대법관이 썼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이 발언, 표현의 접근성이라든가 정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홈즈 대법관은 수정법 제1조상의 보호는 전쟁 시에는 전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방해하는 표현은 보호되거나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쉔크 사건이고, 그 다음에 지틀로 판결로 가겠습니다. 지틀로 판결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로운 경향이라는 bad tendency라는 심사 기준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꺼려해 왔습니다. 지틀로우 대 뉴욕 사건인데, 피고인들은 정부 전복을 위한 폭력의 주장을 금지하는 뉴욕주의 범죄 무정부주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틀로우가 그래서 피고인들은 정책 파업을 독려하는 급진적 성명서를 발간했고 배포했습니다. 그 성명서를 받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증거는 없었습니다. 지틀로는 명백하고 현저한 위헌 심사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무정부주의 범죄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문상 어떠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고 법 규정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만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 심사 기준을 원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정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법률상 금지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법상 이미 지틀로의 발언 등이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특정한 발언이 실질적 해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의 결정은 숙고되지 못한 결과였고, 정부는 법률상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만을 입증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서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을 유발하든 유발하지 않든 무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에 의해서 홈즈 대법관과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명백한 현존한 위험 원칙이 적용되었어야 된다고 말했지만, 하여튼 지틀로 사건에서는 해로운 경향, bad tendency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휘트니 판결로 가겠습니다. 이 휘트니 판결에서는요, 휘트니 판결에서 다수 의견, 동조 의견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다수 의견만 일단 보겠습니다. 1927년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원칙은 다시 심사 기준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이제 휘트니 사건이죠. 휘트니 대 캘리포니아 사건인데, 이 사건은 어떠냐면 캘리포니아 공산노동당의 창당을 지원함에 의해서 캘리포니아주 범죄 신디칼리즘법을 위반한 것이었는데, 연방대법원은 휘트니 부인을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범죄 신디칼리즘법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 무력이나 그다음에 폭력에 의한 범죄, 사버티지 또는 불법한 행위를 교사, 직원, 선동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휘트니 부인은 주장하기를 창당 집회를 할 때 자신은 오직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치적 개혁을 주장했으나 집회 참석자의 다수가 폭력과 테러에 의한 변화를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휘트니는 불법적 목적을 모르고 공산당을 지지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휘트니는 주가 그 집회에 그녀가 단지 참석했다는 것을 이유로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배심이 그 집회에 그녀의 참석에 관한 사실 문제를 인정하였고, 그 다음에 공산당의 통일적 행위가 주의 복리를 위협하였으며 휘트니 부인은 그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시
근데 이제 휘트니 판결에서 브랜다이스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심사 기준을 설명했다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러면 헌돈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 헌돈 사건은 1927년 사건인데, 헌돈 대 로우리 사건인데, 여기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적용한 사건은 아닙니다. 5대 4의 결정으로 연방대법원은 그 정부 전복의 선동을 시도 금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파기를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주의 위험한 경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위험한 경향이 있다는 것만으로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한된 성격의 표현이라더라도 국가가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제한할 권한은 조직화된 정부에 대한 위험성의 합리적 우려가 있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사용한 이후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원칙의 적용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제가 잘못 말했는데, 몇몇 사건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원칙이 적용되지 않다가, 예. 이 1937년, 이 헌돈 사건에서, 1937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헌돈, 1937년 사건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수용했다. 예. 그래서 이 헌돈 사건 이후에 많은 사건에 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확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모욕 사건에서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심사 기준의 적용입니다. 법정 모욕 사건인 브리지스 대 캘리포니아 사건에서 다수 의견은 블랙 대법관은 이렇게 실질적 희약이 극도로 심각하고 급박성의 정도가 극히 높은 경우에는 재판 비판 발언은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명백하고 현존한 심사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네브라스카 프레스 어소시에이션 대 스튜어트 사건에서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심사 기준 수정이라고 할 수 있는 데니스 판결입니다. 이 데니스 판결은 1951년 사건인데, 데니스 판결은 미국 연방 정부가 미국 공산당을 조직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스미스법 위반이 된 데니스 사건을 데니스 등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산당의 목적은 추정컨대 무력과 폭력에서 현존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수 의견을 내지 못한 채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명의 대법관이 기술한 빈슨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의회는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을 공포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연방대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연방의회가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수정법 제1조상 보장과 모순되는 것인지 여부이다. 빈스는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원칙 심사 기준을 사용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 홈즈나 브랜다이스의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원칙 그대로는 아니다. 그래서 빈스는 다시 재공식화 또 수정한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원칙을 두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빈슨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연방정부는 표현을 제한할 실질적인 이익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연방의회는 정부 전복의 폭력을 방지할 실질적인 이익을 강조하고, 둘째, 정부는 입법에서 제한되는 표현이나
행위가 명백한 현존의 위험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빈슨 대법원장에서 새로운 수정된 명백하고 현존의 위험 원칙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예이츠 판결입니다. 예이츠 판결은 1957년 판결입니다. 예이츠 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사건에서 이 예이츠와 다른 공산당원들은 폭력에 의해서 연방정부 전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교육하며 이러한 혁명을 수행하는 공산당을 조직하려고 공모해서 스미스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이츠 사건에서 이 할렌 대법관은 추상적인 원리의 주장과 행동의 주장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상적인 원리를 주장하는 것과 행동을 주장하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스케일스 판결. 스케일스 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사건에서 이거는 1961년 사건인데 그 스미스법의 회원조항 위반에 대해서 선고인의 유죄 판결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할렌 대법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그들의 결사와 찬성의 기초에서만 개개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스미스법 해석상 스미스법은 유죄의 인식과 의도를 지닌 적극적인 회원에게만 적용되도록 해석되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간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의 원칙이 수정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란덴버그 사건에서의 심사 기준의 전개. 브란덴버그 사건. 굉장히 첫 번째는 이제 줄리안 본드 사건부터 보시면 본드 대 플로이드 사건에서 조지아 주 의회 의원들은 정식으로 당선된 대표자 본드 선출권에 관해서 소송을 다투었습니다. 본드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계획과 징병법 시행을 비판하면서 공식적으로 학생 비폭력협력위원회에 의해서 발행된 성명서를 지지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주의회는 본드가 선의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의무 선서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특별 청문회를 실시했고 청문회에서는 본드는 공직 선서를 기꺼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드는 자신들의 증명카드를 불태운 사람들을 지지하나 그는 자신의 증명카드를 소각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증명카드를 소각하도록 조언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연방대법원은 조지아 주의회가 본드의 자유로운 표현권을 침해했다고 판시를 했고 그 워런 대법원장은 뭐라고 했냐면 비록 공직선서가 헌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이 공직선서 요건이 의회 다수에게 헌법 충성 선서에 있어서 정당하게 선출된 의원의 진실성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워런 대법원장은 본드에게 유죄 판결한 것은 위헌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 왓츠 판결, 이 왓츠 판결에서는 자신에게 예정된 징병 신체 검사에 불응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제 연방대법원은 왓츠 판결은 정치적 과장이었지 진실된 위협은 아니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선동의 위험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왓츠 판결은 1969년 판결입니다. 브란덴버그 심사기준. 이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 사건은 1969년 사건인데 이 전원 재판부 의견이고 워런
원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원칙을 논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란덴버그는 오하이오주 범죄 신디칼리즘법을 위반한 쿠클럭스 클랜의 지도자이었는데 연방대법원은 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파기를 했습니다. 항소인은 폭력을 통해 정책 개혁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범죄 신디칼리즘을 교육하기 위해서 형성된 집단을 결성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KKK 지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텔레비전 뉴스가 각색되었고 뉴스가 집회에서 제작되는 동안 브란덴버그를 포함한 KKK 지부 회원들은 의사당으로 행진할 단체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서는 선동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결국 말하는 사람의 생각 없이 한 표현이나 즉각적인 불법적 행동에 사용 시에 말하는 사람의 처음 한 표현의 실수를 교정할 사상의 시장에서 더 많은 다른 표현을 의존할 수 없게 된다. 즉 교정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논쟁이 아닌 선동이나 생각 없는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명백하고 원리의 주장과 행동의 주장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수정헌법 제1조상의 자유를 박탈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란덴버그 사건에서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의 원칙이 다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헤스 대 인디아나 사건에서도 헤스 이것은 1973년 사건인데 헤스가 반전 시위 중에 우리는 나중에 거리를 다시 점거할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 무질서한 행위를 이유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헤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미국 연방대법원은 파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불법행위 선동 내지 야기를 겨냥하고 있고 선동 내지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가 그러한 주장을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최근의 도형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브란덴버그 심사 기준은 표현이 불법적 행동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표현에 객관적으로 선동에 작용했다는 폭력의 근접성까지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원칙은 특정한 사건의 특별한 사실에 의존하게 되고, 예를 들면 정치적 폭력의 주장, 범죄 신디칼리즘, 법정 모욕 사건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